네, 자 오늘은 고1 국어 금성출판사 1-1단원 첫사랑이라고 하는 작품 그리고 적용활동에 나오는 두 가지 작품까지 이렇게 세 작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출제 유형 베스트를 한번 보시면은 형식적 요소와 관련하여 표현법, 음성상징어, 시상전개 방식을 확인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작품을 볼 때 보통 대부분은 읽어보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이지?를 먼저 중시하는데 실제로 문제에 나오는 거는 사실 표현법이나 음성상징어 같은 어떤 형식적인 요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용적인 요소만큼이나 중요하고 많이 나와요. 또 이것들은 이제 어느 작품이 어떤 표현법이 활용되었는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많이 나오는데 또 공부하기에도 좋아서 이런 문제들 놓치지 말고 꼭 잡으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 시상전개 방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시상전개 방식에서요. 시상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시상 같은 경우는 이제 시에서 전개되는 어떤 이야기 또는 내용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어떤 흐름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뭐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건지 아니면 화자가 이렇게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공간의 이동에 따르는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작품에 사용된 심상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심상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시의 3요소 중에 하나이고 이 작품에서 이제 다양한 심상 활용되기도 했지만 또 적용학습에 나오는 작품에서도 심상이 활용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상에 대해서도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 심상은 뭐 혹시 모르는 친구 없겠지만 있다면 감각이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이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심상이 뭐야? 라고 하면은 그 마음 속의 마음이라고밖에 안 하는 애들이 꽤 많아. 마음 심자밖에 모르겠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요. 마음 속에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이제 마음 속에 떠오르는 감각적인 이미지, 뭐 시각이라든지 촉각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현상과 화자의 정서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자연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밑에 있는 그 첫사랑이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처음에 눈이 나오니까 겨울이었을 텐데 잠시만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봄이 됩니다. 봄이 돼서 자 여기 조금만 더 내릴게요. 봄이 되어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계절이 바뀌고 겨울에 눈이 오고 봄에 꽃이 피고 하는 것도 다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화자의 정서가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는지 네, 작품을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네, 이게 1년의 내용인데요. 우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곳에서 꽃을 피우려고 눈이 도전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뭇가지 위에 눈이 앉아서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눈이 눈꽃을 피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거기에 내려앉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텐데 네, 상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것은 시이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고 우연한 현상에 대해서 시인이 어떤 의미를 부여했느냐 바로 도전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로 한 거예요. 이건 시인의 어떤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표현법을 한번 따져보면은 살펴보면은 네, 서리법과 의인법이 쓰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학생들은 그냥 서리법, 의인법이 쓰였다. 요것만 이렇게 학습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서리법은 아나스리아라는 요 부분 이게 지금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대 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라는 건 많은 도전을 했다라는 말을 물어보듯이 바꿔서 말해서 강조하는 그런 서리법이 사용된 부분이고요. 의인법은 어디서 쓰였냐? 바로 도전이라는 단어 잘 생각해 보시면 눈은 도전하지 않아요. 사람이 도전을 합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근데 눈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도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어떤 의인법이
사물을 사람처럼 나타내는 의인법이 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연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2연.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싸그락싸그락은 의성어, 남분분은 의태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의성어와 의태어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 써주세요. 음성상징어라고 합니다. 네. 자, 음성징어라고 썼네요. 네, 상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줄게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저학년에서 이제 조금씩 고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약간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의성어, 의태어라고 배웠는데 음성상징어가 쓰였다라고 나오면 이렇게 그것까지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이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은 것을 의미하고 정확히 말하면 같은 게 아니라 음성상징어는 의성어랑 의태어를 아우르는 말이니까 조금 더 넓은 의미의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뭔지를 몰라서 공부 열심히 해놓고 문제를 놓치면 또 상당히 속상하겠죠? 그러니까 이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탄적 어조가 사용되었다라는 게 나와요. 일단 어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말투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영탄적인 말투가 쓰인 건데 영탄은 뭐냐? 탄자가 있으니까 탄자는 감탄할 때 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감탄하는 듯한 말투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같은 경우, 자, 이거 써놓은 거 조금 지울게요. 시어 반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시에서는 어떤 의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역 니은이나 아야 어여 같은 의문일 수도 있고요. 단어, 시어라고 하죠. 시어일 수도 있고, 또 구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문장의 구조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또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강조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시어를 반복했기 때문에 운율이 형성될 것이고 그리고 이 미끄러지고 미끄러지는 게 뭐가 미끄러지냐? 눈이 나뭇가지에 앉으려다가 미끄러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 번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눈의 도전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힘들고 어려운 도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내용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두 번 시인이 표현을 해놓은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3연으로 내려가서 2연의 내용은 요거였어요. 지속되는 눈의 노력. 그래서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화에 있어서 이 남분분 같은 경우 눈이 날리는 모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각적 심상이 쓰인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태어가 그 단어의 뜻이 모양을 흉내내는 말, 형태를 흉내내는 말이에요. 태자가 형태할 때 태야. 그러니까 모양을 흉내내면은 그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시각적 심상이랑 관련이 있겠죠, 당연히. 네, 3년으로 가보시면은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라고 여기 그 빨간 글씨랑 검은 글씨들이 이제 시의 내용입니다. 보아라 라고 3년이 쓰여 있는데 3년 같은 경우 일단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이라는 말 잘 보세요. 여기서 눈이 지금 나뭇가지 위에 앉으려고 하는 노력을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이라고 표현했거든.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실제로는 내용상 바람 한 자락 불면 날아가는 건 눈꽃이겠죠. 그쵸? 눈꽃이겠죠. 근데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했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은유법이 쓰이는 것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네, 은유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간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쉽게 깨질 수 있는 또는 쉽게 상할 수 있는 이라는 존재예요. 어째서 첫사랑을 쉽게 상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을까? 네, 여러분들이 아마 나이대가 거의 첫사랑을 해본 적이 있거나 주변에 첫사랑을 한 친구가 있거나
또는 뭐 아직은 상상만 하고 있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시면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뭐 좀 이렇게 경험도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주변의 말에 흔들린다든지 본인이 혼자서 뭐 이렇게 막 상대방 그 연인이겠죠 일반적으로 연인을 뭐 믿지 못해서 의심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물론 사람이니까 있겠지만 처음 하는 사람보다 사랑을 처음 해보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덜 할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근데 첫사랑이라는 건 생각해보면 이제 막 작은 일에도 의미 부여하면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싫어하거나 뭐 속상해하거나 슬퍼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러다가 상대방한테 실망할 수도 있고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아직은 덜 성숙한 사랑이기 때문에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것처럼 약간은 불안정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참 시가 잘 쓴 시인 게 실제로도 눈이 나뭇가지에 앉아있을 때 그게 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그 나무를 이렇게 막 좀 나쁜 사람들이 발로 한번 차거나 하면 눈이 우수수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행동 하면 안 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처럼 작은 자극에도 금방금방 눈이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사랑도 첫사랑은 작은 일에도 쉽게 상할 수도 있다. 라는 거를 둘이 연관을 지은 거예요. 참 시인이 대단하죠. 네, 근데 그런 그 불안정하지만 소중한 첫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줬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햇솜 같은 마음 일단은 뭐뭐 같은 하면은 이거는 항상 약간 구구단처럼 나와야 돼요. 직유법입니다. 네, 뭐뭐 같은 뭐뭐처럼 하면은 여러분들이 구구단 외우듯이 나오셔야 돼요. 직유법. 자, 그렇게 되고 햇솜이 뭐길래 햇솜 같은 마음이라고 할까? 햇솜은 네, 그 해에 새로 난 솜이에요. 그 해에 새로 난 살이 아니라 쌀을 햅쌀이라고 하는 것처럼 햇솜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햇솜 자체에 대해서 뭐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평상시에 이런 말을 안 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이 단어가 주는 느낌을 생각해봐. 부드러울 것 같아요. 좀 거칠고 뭐 수준이 떨어질 것 같아요 하면 되게 좋고 부드럽고 깨끗하고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딱 있죠.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눈의 마음, 순수한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햇솜이라는 단어를 가져왔고요. 이 솜에 감촉이 부드러운 거잖아요. 감촉이 부드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촉각적인 심상,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촉각이라고 하죠. 촉각적인 심상을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심상에 관한 문제는 여기 보라색 글씨 써있듯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시고 어느 부분이 어떤 심상인 건지를 잘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황홀 보아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황홀이라는 것은 황홀한 무언가라는 말로 생각하면 쉬운데 근데 뭘 보라고 하는 건지를 시의 그 내용을 잘 보시면 눈이 나뭇가지에 앉기 위한 노력을 했으니까 눈꽃이 피었겠죠. 근데 눈꽃을 보아라라고 안 하고 황홀을 보아라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눈꽃은 황홀 또는 황홀한 것이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A는 B다라는 방식이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자, 글자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이것 또한 은유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은유법. 앞에서 배웠던 직유법은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런 말들이 들어가서 겉으로 티가 나고요. 은유법은 이렇게 대놓고 티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은근한 비유라고 해서 은유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또 이어서 보아라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영탄적 어조의 한 종류인 명령형 표현을 활용했다라고 하는데 영탄적 어조는 앞에서 감탄사 같은 거라고 했죠. 감탄하는 말 같은 거. 그런 것에는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명령형 표현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거겠죠. 보아라는 실제로 명령형인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죠. 근데 보아라라고 왜 말했을까? 보자 또는 보았다 이렇게 말해도 될 걸 왜 보아라라고 하냐?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
그러면 예찬적 태도는 뭐냐? 예찬적이라는 것은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쉽게 말해줄 때 이렇게 말해요. 칭찬을 엄청 많이 해서 칭찬 곱하기 칭찬이라고 생각하면 돼 라고 말하거든. 찬자가 들어가니까 네, 칭찬할 때 찬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순히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대상을 좋게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볼 때 예찬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라는 말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내려가서 이제 4연을 볼 겁니다. 지금 3년까지는 이제 눈이 눈꽃을 피운 내용이었어요. 도전 끝에 마침내 눈꽃이 피었다 였습니다. 그죠? 4연 한번 볼까요? 자, 봄이면, 자, 일단 여기서 봄이면이라고 하면 바로, 뭐지? 겨울이 끝났구나. 봄이 됐구나. 계절이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봄이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라고 하는데, 일단 봄이 되면은 우리 눈꽃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뭐 날아갔든 녹았든 사라졌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앞에서 눈꽃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첫사랑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겨울에 눈꽃이 봄이 돼서 사라지는 건 첫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안타깝지만 이렇게 좌절되는 뭐 이별일 수도 있겠고 혼자서 속으로 좋아하다가 그것을 이제 접는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첫사랑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이 사이에, 그러니까 3년과 4년 사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진 않지만,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요 사이에 첫사랑이 끝나는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로 할게요. 네, 첫사랑이 끝났고, 그게 다 지나간 봄이 되면, 이제,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 여기서 앞에서는 눈을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이렇게 4연에서는 가지, 나뭇가지겠죠. 나뭇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나뭇가지 입장에서는 눈이 와서 자신에게 막 이제 막 눈꽃을 만들어 보자. 내가 네 위에 올라앉을게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어떤 시도를 했어요. 약간 인간 세상으로 치면은 뭐 좋아하는 이성한테 뭐 페이스북 메시지 보내거나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그런 거. 약간 그런 시도를 하다가 그 사랑이 이루어졌다가 이제 다 지나간 거야. 그게 다 지나갔고 가지는 눈이 앉았던 그 자리, 그 한 번 된 자리라는 게 바로 여기 나오죠. 눈꽃이 녹은 자리, 즉 눈이 앉았던 자리이고 첫사랑의 아픔이 남아있을 거예요. 첫사랑이 왜 아픈가요? 끝났으면 아픈 거야. 아플 거예요. 사랑했으면.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는데 여기서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게 특이해? 아름다운 상처라는 말이 나오죠. 선생님이 지금 기호를 잘 보시면 조금 더 잘 보이는 색깔로 한번 바꿔서 표시를 해줄게요. 아름다운 잘 보인다. 상처를 터뜨린다는데 아름다운 건 좋은 건가 싶은데 상처라고 하니까 상처가 좋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좋지가 않은 것 같아. 자, 이렇게 이 안 어울리는 두 시어, 요거를 보통 교재에서는 모순적인 두 시어를 연결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런 모순적인 시어를 연결해서 이렇게 독특한 의미, 뭐 복합적인 의미 또는 뭐 진리를 표현하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역설법이라고 해요. 역설법.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표현법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만 이 시의 대표적인 표현법 하면 가장 먼저 많이들 얘기하는 게 아름다운 상처, 역설법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역설법에 대해서 이 대목에서 아름다움과 상처가 모순을 일으켜서 역설법이 성립된다 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표현법이 아니라 내용을 보면은 어째서 상처인데 아름답다고 했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첫사랑의 아픔, 사랑이 끝났으니까 아프잖아요. 그래서 상처야. 하지만 그렇게 사랑이 한 번 끝나고 또 다음 사랑을 할 거고 그렇게 몇 번의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성숙해지겠죠. 성숙한 사랑을 후에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점점 더. 네.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들 많이 유행하는 단어, 지금 유행 지난 말이지만 뭐 못쏠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대학교에 가서든 연인이 생겼을 때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연애를 해보는 친구들도 가끔씩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좀 잘 못하는 게 있어. 뭐 이렇게 상대방이 좀 장난을 치는 거를 잘못 오해를 한다든지, 뭐 상대방의 호의를 이게 약간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못 한다든지. 그러니까 약간 그게 미숙한 거지, 말 그대로.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성숙한 사랑을 나중에는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사랑의 경험이 물론 끝날 때 아프니까 상처이지만 다음 사랑을 더 성숙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 역설법을 통해 시인이 전달하려는 건 사랑의 상처가 아프긴 하지만 또 성숙함을 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름다운 상처를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은 터트린다라고 하죠. 봄에 터지는 게 뭐가 있을까? 솔직히 봄에 터지는 거 뭔지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뭐 이렇게 꽃을 집에서 막 제대로 키우거나 한 적은 아직 없기 때문에 잘은 몰랐지만 이제 자연 현상에서 봄이 되면은 꽃이 많이 피잖아요. 그 꽃망울이 이렇게 오므려져 있다가 벌어져요. 그러면서 그게 꽃이 피는 거죠. 근데 그 꽃이 피는 현상을, 꽃망울이 터지는 현상을 아름다운 상처를 터트린다라고 이렇게 시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자연현상, 겨울에 눈이 오고 봄에 꽃이 피고, 이것을 시인은 겨울에 눈이 오고 눈꽃이 핀 게 첫사랑, 그리고 봄에 봄꽃이 피는 게 그 첫사랑 이후에 어떤 성숙함이라고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의 내용과 중요한 의미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작품, 네, 이화의 월백하고라는 작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적용마당에 있는 작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일단 시조예요. 여러분들 시조 같은 경우 이 자료에도 문제에도 하나 출제된 게 있지만 시조는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걸 정형시라고 하는데 이 정해져 있는 형식에 맞춰서 써야 되니까 오히려 약간 어려워요. 그죠? 자유롭게 쓰는 게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는데 시조는 정형시, 형태가 정해진 시라서 그래서 양반들이 이 시조를 지어서 자신들의 어떤 학문, 그러니까 똑똑함이나 이런 것을 좀 뽐내면서 옛날에 과거에는 놀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시 지으면서 놀았다고 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양반들은 그렇다고 하네요. 자, 어쨌든 이 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화의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야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런 시예요. 자, 이 시를 딱 읽었을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냐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같으면 잠 못 들어 하노라? 잠을 못 자? 걱정거리 있나? 요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다른 막 한자 말들은 어렵지만 잠 못 들어 하는 그 마음이 어떤 거일지를 좀 하나씩 따져봅시다. 자, 일단 처음에 나오는 초장이죠. 여기 이렇게 시조에서 첫 번째 줄 초장. 초장에 이화의 월백하고 해서 이화는 백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월백은 하얀 달인데 물론 달이 뭐 이렇게 약간 노릇한 색깔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이때는 하얗게 뜬 보름달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달입니다. 달 월자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은한이 삼경이다 해서 은한은 은하수를 말하고요. 삼경은 시간이에요.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정도의 시간. 그래서 은한이 삼경인제, 은하수가 떠있는 그 밤이 3경 정도 됐대요. 자, 백꽃이 핀 봄에 달은 하얗게 떠있고 이제 은하수가 떠있고 깊은 밤. 약간 센치하죠. 네, 뭐 조선시대 분이 썼으니까, 고려시대 말기에 분이 썼으니까 이제 센치하다는 말은 안 썼겠지만 뭔가 감상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간대예요. 그죠? 여기서 시간적 배경, 계절적 시간적 배경, 그리고 이화의 월백, 그러니까 그 백꽃이 떨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백꽃이 피어있는이죠. 백꽃이 피어있는 그런 공간까지 배경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지춘심이라는 것은 한자 말이긴 한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자가 이렇게 뻗어나가다라는 의미의 지자인데 뻗어나간 한 가지에 있는 하나에 있는 봄의 마음, 춘심이 봄의 마음이거든. 해서 그 나뭇가지를 바라보면서 봄에 느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화자의 정서라고 나와 있는 거고 이것은 이제 어떤 그 뒤에서도 나오지만 잠 못 들어 하노라랑 연결을 해보자면 약간 고독하거나 애상적이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슬픔인데 슬픔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슬퍼서 울고 싶은 마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울한 마음하고 조금 비슷한 거는 같은데 네, 애상감이라는 건 이제 슬픔과 비슷하지만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런 일지춘심에 자규야 알야마는이라는 건 요즘식으로 말해주면 자규야 넌 아니? 요 정도의 뜻입니다. 자규는 뭘까요? 자규. 잘 모르시겠죠? 자규는 이제 그 소쩍새 또는 뭐 두견새라고 하는 그런 새를 말하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고전을 공부할 때 알아두면 좋아요. 뭐냐? 소쩍새나 두견새는 화자의 어떤 우울하거나 쓸쓸하거나 고독한 정서를 표현할 때 많이 활용되는,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자가 우울하고 쓸쓸한 정서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이 자규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기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 나오죠.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화자의 정서에 영향을 끼치는, 화자의 정서와 관련이 있는 그런 대상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화자의 정서 신화라고 나오죠. 네, 달 밝은 밤에 혼자서 쓸쓸함을 느끼고 있는데 저 멀리 어디선가 소쩍새 우는 소리가 들려. 그 소쩍새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좀 더 쓸쓸하고 고독한 느낌이 들 수 있겠죠. 그게 바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객관적 상관물은 이렇게 화자의 정서에 영향을 끼치거나 정서와 관련이 있는 대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 좀 전에 말했죠. 자규의, 그러니까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저 멀리 어디선가 들린다라고 했어요. 귀로 듣는 거 심상 중에 뭐였냐? 청각적 심상이에요. 네, 그리고 문제 파일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자규에 대해서 물어보는 주관식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이 청각적 심상이 드러나는 그런 시어를 찾아 써라 라든지 아니면 보기에다가 청각적 심상을 제시해주고 이와 같은 심상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어를 찾아 써라, 소재를 찾아 써라 하는 식의 문제들도 나옵니다. 충분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규에 대해서 청각적 심상인 거, 쓸쓸함을 드러낸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정도 병인양 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에서의 다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정다감하다 할 때의 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을 병이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건 그러니까 이 소쩍새와 화자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화자가 쓸쓸해서 소쩍새가 다정하게 이렇게 보고 있다든지 또는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쓸쓸하게 들리는 게 소쩍새가 쓸쓸한 것 같아. 그래서 화자가 그걸 이렇게 소쩍새를 생각하고 있다든지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하고요. 이건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을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다정이 병이다라는 것은 화자가 이 다정한 마음을 가진 것 또는 소쩍새가 가진 것이 병인 것 같아서 잠을 못 들고 있다. 네, 그 걱정에 잠을 못 든다. 사실은 그러니까 화자는 쓸쓸해서 잠을 못 들고 있는 거고요. 고독해서 애상적인 마음이 들어서 잠을 못 들고 있는 건데 네, 다정도 병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써놓은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서 잠깐 색깔 좀 바꿀게요. 병인양의 양자가요. 네, 아이고 글씨가 조금 가려져서 옆에다가 써줄게. 뭐뭐 인양이라고 하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표현법 중에 뭐뭐처럼이라는 말, 뭐뭐 같이라는 말이 쓰이면 직유법이라 했죠. 네, 뭐뭐 인양도 직유법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정을 병과 연결을 지은 거고, 다정도 병인양하여는 다정한 그 마음이 병과 같다라는 식으로 직유법을 써서 표현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규법을 묻는 문제에 충분히 많이 나오니까 잘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화의 월백하고는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요. 다음 귀뚜라미 보도록 합시다. 자, 귀뚜라미는 제목이 귀뚜라미죠? 귀뚜라미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건데 어떤 게 나오나 한번 볼까요? 자,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 내 울음 아직은 노래 아니다 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 우선은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래요. 그러면 내용적인 거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알겠지만 소리라고 했으니까 요것은 청각이겠구나 라는 것부터 확인을 해주시고, 그런데 내 울음은 아직 노래가 아니래. 그럼 나는 우는 존재네요. 사람이 아니라 우는 존재. 사람한테는 운다는 표현은 슬퍼서 울 때만 쓰니까 노래와 관련해서의 울음? 이거는 곤충이나 동물이죠. 그죠? 근데 이 제목이 귀뚜라미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자면 아마 나는, 시적 화자인 나는 바로 귀뚜라미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이 귀뚜라미를 이렇게 사람처럼 막 노래도 부르고 하는 존재로 표현했으니까 의인법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본문 작품인 첫사랑과 연관을 지어보면 두 개를 합쳐보니까 의인법이 둘 다 나왔네. 그러면 연계해서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으로 내려가서 내 울음이 왜 노래가 아닌지를 봅시다.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립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살아있다라고 하네요. 귀뚜르르 귀뚜르르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자, 여기 이연의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귀뚜라미가 지금 차가운 바닥에 있네. 차가운 바닥에 있다라고 하는 건 심상적으로는 촉각이고, 의미로 따져봤을 때에는 차가운 바닥은 보통 좋은 상황은 아니죠. 따뜻한 곳이 좋은 거라고 많이 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고, 다음에 또 여기를 보시면 풀립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조금만 지울게요. 풀립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 역시 좋은 곳이 아니겠구나 라고 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나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울음을 토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뭔가 아직 제대로 된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상황이 좋지 않지만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라는 이 상황을 견딜 것이다 라는 생명력과 의지를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귀뚜르르 귀뚜르르 보내는 타전 소리, 여기서 타전은 무전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귀뚜르르 보내는 타전 소리 해서 확실히 이제 화자는 귀뚜라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여기서 마음을 울린다는 건 뭐냐? 바로 감동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감동을 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건 감동을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드러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밑줄 쳐서 통사구조 리을 수 있을까의 반복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3년의 마지막 부분도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리을 수 있을까가 반복이 돼요. 근데 이것을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통사구조가 뭘까요? 자, 이거는 문법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 통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문장의 구조인데, 이 문장의 구조는요, 일반적으로 미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령형과 평서문의 차이가 뭐지? 평서형의 차이가 먹다와 먹어라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자가 붙으면 그냥 보통으로 하는 말 평서형이고, 아라가 붙으면은 명령으로 하는 말 명령형, 먹어라,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어미의 영향을 많이 받고, 통사구조 또는 문장구조 같은 말이 나오면 어떤 어미가 쓰였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혹시 어미를 잘 모르면
쉽게 말하면 먹다의 다, 예쁘다의 다, 먹고 먹어서 먹으니처럼 먹은 안 바뀌고 뒤에 있는 말들은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것들, 동사나 형용사에서 바뀌는 것들을 어미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통사구조에 대한 거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아직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살아서 기뚤기뚤 나름대로 울려고 노력하고 울고 있는 이 귀뚜라미가 다음 연에선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자, 여기서 매미떼가 하늘을 찌른다? 여름입니다. 매미는 여름에 오니까. 그 소리 거치고 맑은 가을 귀뚜라미의 계절이 맑은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밑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려오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가을이 되면 내 울음이 노래가 될 수 있을까? 노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은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될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고 물어보면서 소망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여름에는 매미 소리 들으면서 나도 가을에 감동적인 노래를 부르고 싶다라는 그런 귀뚜라미의 마음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 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인법이라든지 어떤 심상, 청각적 심상 같은 것이 대표적이겠죠. 그런 것이 쓰인 것을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작품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건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문제 한 3문제 정도만 얼른 풀어보고 네, 요 수업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보시면 선생님이 일단 처음으로 정한 문제는 1번인데요. 1번 보시면 다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죠. 표현상의 특징이라는 거는 앞에서 말했던 의인법, 역설법, 명탄법 이런 식으로 어떤 표현법일 수도 있겠고요. 시상전개상의 특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심상이 쓰였냐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그 범위도 넓고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볼까요? 일단 가는 첫사랑, 나는 이화에 월백하고 다는 귀뚜라미 이렇게 됩니다. 1번 가에서는 명령적 표현을 사용했다 라고 하는 거 맞죠? 여기 보아라에서 사용했고 첫사랑의 결실이 맺어진 순간 마침내 피워낸 황홀이 바로 첫사랑의 결실이죠. 그 다음에 2번 가에서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눈꽃을 피우려는 눈의 노력을 강조한다. 여기 않았으랴 얼마나 많은 도전에 대해서 멈추지 않았으랴 라고 말하면서 서리적 표현을 썼고 도전을 강조하는 것 맞고요. 노력을 강조하는 것. 그 다음 3번 가에서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성숙한 사랑의 결실을 드러낸다. 우리가 앞에서 수업할 때 선생님이 중요한 걸 다 찝어줬는데 반어적 표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죠. 왜? 안 나오니까. 반어적 표현 아닙니다. 가에서는 역설적 표현이 쓰인 거고요. 반어적 표현은 참고로 어떤 것을 말하냐? 얘는요. 표현과 글씨가 너무 별로네요. 표현과 의도가 반대일 때 또는 어울리지 않을 때요. 이게 양방향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늦게 온 친구한테 와, 너 진짜 빨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의도가 뭐예요? 빨리 온 칭찬이 아니라 늦게 온 것에 대한 비난이잖아요. 요럴 때 이제 반어가 성립을 하는데 역설이랑 반어의 차이는 역설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아름다운 상처처럼 안 어울리는 두 가지 표현이 쓰이죠. 즉 표현과 의도가 아니라 표현과 표현이 서로 다르게 쓰일 때, 그러니까 모순되게 쓰일 때, 그럴 때 이제 역설이라고 해요. 이걸 잘 이해해 주시면 반어와 역설의 차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 4번, 5번 빠르게 보면 4번 나에서는 자연경관을 묘사하고 나중에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다. 여기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일제가 다 주변에 있는 어떤 시간, 공간, 계절적인 배경들을 묘사하는 말들이고요. 자규가 알야마는이라고 하는 것도 자규의 알야마는도 자규소리라고 하는
주변 배경, 새소리를 말하는 것이고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든다. 화자가 잠을 못 들고 있다는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다에서는 대립적 의미의 시어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대립적 의미의 시어 어떤 게 나오냐? 앞에서 보셨지만 지금 노래, 울음소리가 노래로 인정되는 매미소리. 매미소리는 노래가 맞거든. 근데 내 울음은 노래가 아직 아니죠. 그래서 매미소리와 내 울음이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매미소리는요. 높은 가지를 흔들어요. 근데 내 울음소리는 아직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정도예요. 높은 가지와 차가운 바닥, 위아래가 대립적으로 이미지가 형성되죠. 네, 그래서 이런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가 쓰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는 수능형 기출문제 중에 수능형 기출문제는 외부 작품이랑 그러니까 교과서에 없는 외부 작품이랑 연계되는 문제들입니다. 수능형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1번 문제를 한번 보기로 할게요. 윗글과 보기의 가나의 내용, 형식, 표현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기의 가 같은 경우 지금 빠르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만 딱 얘기를 할게요. 산비 아래 나서 저희들끼리 자라고 밀고 당기고 간지럼도 하고 시세우고 토라지기도 하고 시든잎 생기면 서로 떼어주기도 하고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죠. 산비알 돌밭에 저절로 나서 살아가는 모습인데 바로 느티나무에 대한 얘기예요. 그 살아가는 모습이 근데 좋기만 한 게 아니죠. 우리도 실제로 좋게만 살지 못하니까 주변의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기도 하지만 뭐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겪으면서 살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인데 마지막 부분을 잘 보시면은 여기부터 열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머리와 어깨, 다리에 주렁주렁 달았다가 별 많은 밤에 골라 그것들을 하나하나 떼어 온 고을에 뿌리는 느티나무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달고 있다가 뿌린대요. 그럼 느티나무는 긍정적인 존재, 시인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화자가 보는 거죠, 화자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느티나무라는 자연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선이 드러나는 시예요. 나 같은 경우는, 자, 너를 꿈꾼 밤, 문득 인기척에 잠에 깨었다. 너를 꿈꿨대. 뭔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네요. 문턱에 기대고 엿들을 땐 없었는데, 아, 네가 왔구나. 여기서 네가 왔구나 중요한 게, 네가 지금 내 옆에 없는 거거든. 너가 내 옆에 없어서 네가 왔구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누런에 지지 않는 서역방에서 나지기 신발을 끌고 왔구나라는 건데 서역이라는 말 잘 알아두세요. 이것은 일종의 저승이라는 개념이랑 같은 겁니다. 따라서 아 너는 죽은 사람이구나. 나는 지금 죽은 사람인 너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근데 그럼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왔겠죠. 당연히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여기서 너를 꿈꾼 밤에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좀 전에 꿈에서도 너를 만났는데 마침 밖에 누가 온 것 같아. 그래서 난 혹시 정말 너가 온 걸까? 사실은 서역당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승에 어딘가에 있었던 걸까? 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년에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 행에서 댄잎 끝에 방울 지는 봄비 소리. 빗소리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좌절감을 느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보면은 윗글에서 싸그락 남분분 등의 반복 표현을 자, 윗글은 이것을 말합니다. 본문 작품. 그런 반복 표현을 통해 꽃을 피우려는 눈에 끊임없는 도전이라는 내용이 잘 드러난다. 네, 이것은 맞는 말이죠. 앞에서도 얘기했고요. 윗글에 앉았으랴라는 서리적 표현을 통하여 눈에 반복적인 도전을 형상화한다. 서리적 표현이 이렇게 여러 기출에서 다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맞는 말. 3번 돌밭에 저절로 나서라는 표현. 가는 이것을 말합니다. 느티나무. 돌밭에 나서라는 표현을 통해 생겨난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자연을 형상화한다. 여기서 느티나무는 자연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시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맞는 말이 되겠죠. 다음에 4번 우리 동네 늙은 느티나무들의 시어를 통해 다양성이 훼손된
자연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자, 늙은이라는 말이 물론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이 시에서는요, 태어나서 투닥투닥거리면서 자라나고 살아가고 그렇게 늙어가고 있는 느티나무를 긍정적으로 보는 화자의 시선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이 훼손된 자연 공동체다라고 해버리면은 시인의 또는 화자의 어떤 정서와는 어울리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서 나의 가랑비의 하강 이미지를 통해 만남이 무산된 화자의 좌절감을 드러낸다 라고 했는데 앞에서 말했지만 저승에 간 너는 아마도 올 수가 없고 나의 착각, 빗소리를 듣고 한 착각으로 인해서 나는 이 하염없는 가랑비 소리에 봄빛 소리에 좌절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좌절감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서술형 문제 하나만 볼게요. 이렇게 파트별로 하나씩 보게 됐네요. 어쩌다 보니. 자, 여기에서는 뭘 보냐면은 1번 문제 볼게요. 가에 드러난 심상의 종류를 쓰고 함축적인 의미를 조건에 맞게 쓰시오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 조건을 빨리 읽어보고 화자가 주어가 되게 화자의 상황을 포함해 문맥에 맞게 표현하고 그걸 잘 하는데 이 심상의 종류 쓰는 걸 까먹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진짜 생각보다 발문을 열심히 안 읽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가에서 드러나는 심상의 종류, 자, 가를 잠깐 보시면은 차가운 바닥, 촉각적 심상이겠죠.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문제를 똑바로 못 읽어서 안 쓰는 경우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함축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 화자는, 자, 화자가 주어가 되려면 화자가 또는 화자는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화자는 현재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정도로 쓰셔도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주어가 되려면 화자는이라는 거, 발문에서 심상 종류 쓰라고 했다는 거. 사실 서술형 문제는요, 객관식이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답을 구성해서 쓰려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고 못 쓰고 이런 친구들 많을 텐데 일단은 문제를, 그러니까 발문 부분을 여기 부분을 발문이라 하죠. 발문을 잘 읽어주시는 거, 그 다음에 오답이어도 괜찮으니까 스스로 공부할 때에는 뭐라도 써보시는 거. 그래서 본인이 잘못 생각한 게 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지 이제 그걸 개선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자,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